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글로벌 갈등이 고조되고 핵 위협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에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핵보유국의 등장은 권력 균형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군비 경쟁을 유발하며 국제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핵보유는 나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보를 안정시키는 요소로 간주된다. 왜 한국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게 안 되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비현실적인 목표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제15회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개막을 하루 앞두고 사전행사로 마련된 채텀하우스 토론회에 한미 대북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토론은 양국의 전현직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브루킹스 연구소 등이 소속 한반도 전문가 25명이 참여했습니다. 채텀하우스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별칭으로 세계 최정상급 외교 안보 분야 싱크탱크인데 1927년부터 전문가들의 자유롭고 속 깊은 토론을 위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인사가 북한의 핵무기고가 현재보다 훨씬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강화하고 한미 간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등도 진솔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측 전문가가 북한이 1950년대 이후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100개 이상 갖게 되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하면 위싱턴 선언이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진핑이 대만 탈환 등 무언가를 하기 전에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주한 미군은 중국을 더 의식해야 하고 북한이 공격해오더라도 대만 전쟁에 대비해 개입을 보류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북한에 스스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미국 국제정치 전문가 월터 러셀은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여길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용인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북 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측근들이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자체 핵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국이 미국의 동해 또는 무기나에 자체 핵무장과 남북 핵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이 될 유력한 후보인 콜비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명백히 한국의 최대 위협이고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는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은 실패했다고도 하며 북한과 중국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미국의 동맹국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 성공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서도 평화로운 시기엔 할 수 있는 약속이지만 유사시엔 미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며 동맹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접근을 하는 것이고 미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 그 대가는 한국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만이 침략 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지했습니다. 이는 2021년 63%에서 13%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은 한국을 지킬 수 없으니 한국 스스로 지키라는 말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유세에서도 미국이 한국과 유럽을 지켜주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해야 하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최측근은 지난 25년간 미국과 서유럽 등 서구는 그 전례가 없는 경제위기, 탈산업화로 인한 제조업 상실, 중동에서 돈 쓴 값어치도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끝난 전쟁들을 겪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은 서구의 억만광년 뒤처진 후진국에서 서구를 다가올 3차 세계대전에서 패배시킬 수 있는 최대의 위협으로 떠올랐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너무나도 커진 중국을 의식하며 중국의 위협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유럽이나 한국을 지켜줄 여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미국은 유럽에게 방위비 비율을 늘리라고 말하고 있고 한국에게서는 방위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5배나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를 올리려다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1조 389억 원 2019년이던 방위비 분담금을 5배가량 올려 5조 8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는 못 올려주겠다고 버텼습니다.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인상 요구로 2020년 3월 타결됐어야 할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 표류했고 한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그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협상을 미뤘습니다. 결국 11차 협상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한 달 뒤인 지난 2021년 3월 타결됐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500%가 아닌 13.9%를 올려 1조 1,833억 원을 내고 앞으로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해 올려주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트럼프의 요구에 한국은 응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트럼프가 재선되었다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2기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집권을 하면 다시 5배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러한 요구는 한국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결론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서 분명 전력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는 현실적이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는 점점 발전하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보다는 중국을 상대해야 하기에 북한에 맞서 한국 스스로 대등한 전력을 갖추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콜비 전 차관보는 아시아에서의 핵 비확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막는 데는 성공했는데 북한과 중국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비확산 정책을 추구하는 건 우스운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과 전면전을 벌일 만한 군사적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고 미국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구조 때문에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도시 여러 개를 잃어야 한다고 미국 국민을 설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이렇게 쉽게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핵을 포기시키고 지켜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주지 못하고 무기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미국을 믿지 말고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말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면 미국이나 프랑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이라면 몇 달이면 된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영국은 한국 기술이면 한 달이면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D&I 국장은 한국이 미국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고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국제사회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서방에서는 반대하는 국가가 없을 것이고 중국의 확장 정책으로 인해 아시아권 국가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핵무기 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이미 한국에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월성에 있는 폐연료봉 건식 저장 시설 일명 맥스터는 33만 6천 다발의 폐연료봉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보관된 폐연료봉을 꺼내 재처리하면 고순도 플루토늄 26T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연료봉에서는 증폭핵 분열탄 또는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량의 삼중수소와 중수소도 뽑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전량 핵탄두 제조에 사용할 경우 핵탄두 4,33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대선 격전지에서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한국이 이를 기회 삼아 핵무장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 생산이 어려워지고 온수 공급도 부족해지는 에너지 대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격탄을 맞은 유럽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조이자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섭씨 1억 도의 인공태양을 만들어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공태양은 태양의 핵융합 발전 장치를 닮은 플라스마를 만드는 것으로 수소들끼리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것은 태양에서 발생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발전 방식은 SF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곤 했는데요. 아이언맨 수트 가슴에 있던 아크 원자로가 바로 인공태양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를 만드는 핵융합 발전 장치였습니다. 핵융합 발전을 현실화하려면 인공태양을 켠채로 유지시켜야 하는데,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 세계가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한국의 기록을 한국이 자체 갱신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다른 나라의 도움과 제약을 받지 않고 한국 자체적으로 항공모함의 핵추진 엔진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이 보유한 이 놀라운 기술에 대해 한국이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보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궁금증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원자력 잠수함은 한 번의 연료 공급만으로도 지구를 여러 번 돌 수 있고, 은밀성을 기반으로 수면에 뜨지 않은 채 몇 개월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으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중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이런 원자력 잠수함의 원리는 방사성 원소의 하나인 우라늄을 이용해 잠수함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라늄이 원자로에서 핵분열하면서 얻어지는 고온의 열에너지로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키는데, 회전을 시작한 터빈은 추진 모터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핵분열보다 핵융합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목표까지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융합은 핵분열보다 7배나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신음하고 기후변화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개발을 향한 프로젝트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미 MIT에서 설립한 벤처사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핵융합로 스파크를 통해 순에너지 달성 가능성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순에너지는 투입한 에너지보다 얻어낸 에너지가 더 많다는 의미로, 핵융합로에서 실제로 순에너지 가능성이 현실로 입증된다면 2030년대에 핵융합 발전소를 세우겠다는 게 이 업체의 목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핵융합 발전은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활용하는데요. 수소 1kg 핵융합 과정을 마치면 1kg보다 몇 지 부족한 헬륨이 생성되는데, 그 질량 차이가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강력한 열을 방출합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수소 1kg당 1500억 K칼을 내석탄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며, 핵분열 에너지보다 무려 7배가 넘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가 바로 핵융합으로, 이런 핵융합 에너지로 물을 끓여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게 핵융합 발전입니다. 반대로 기존의 원자로에서 사용하던 핵분열은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가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내는 반응입니다. 핵분열은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이 없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단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핵융합 에너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석탄재 독성보다 현저하게 낮아 친환경 에너지라는, 그리고 핵융합이 핵분열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서 주목받고 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그런데 이 분야에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핵융합 연구의 후발주자였지만 2007년 세계 최고의 초정도 핵융합 장치 인공태양 KSTAR을 완공하고 매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2018년 실험을 통해 핵융합의 필수적인 1억도 이상 초고온 실험에 성공했고, 작년엔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을 30초간 달성하며 세계 최고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즉, 한국이 인공태양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려운 실험 조건을 맞추는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한국보다 앞서 인공태양 기술을 연구했던 나라들도 순간적으로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달성하긴 했지만 이를 오랫동안 유지하진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현재 중국은 본인들이 이 분야의 세계 최고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이온의 온도를 1억도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진정한 핵융합 상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신화통신은 중국판 인공태양이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를 1056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해 한국을 꺾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된 기록을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중국은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이온 중 전자의 온도를 섭씨 7천만 도로
가열시켰을 뿐 이온 온도가 훨씬 낮아 한국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미 중국처럼 전자의 온도를 초고온 상태로 30분 이상 장시간 유지한 곳도 프랑스를 비롯해 여러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즉, 핵융합의 본질적 의미를 실행에 옮겨 세계 기록을 세운 곳은 한국뿐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 인공태양 KSTAR의 올해 실험 목표는 더 어마어마한데요. 한국은 초고온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하는 기술, 특히 그 중에서도 제어 기술 향상을 통해 기존에 30초 유지했던 것을 올해는 최소 50초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한국이 새로운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 방식인 신기술을 발견하면서 전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한국이 핵융합 분야를 완전히 주도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나용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팀이 핵융합로 내벽에 손상을 일으키는 기존 운전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고온과 고밀도 상태의 플라즈마를 핵융합로에서 장시간 안정적으로 가두는 운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전 기술로 H모드로 플라즈마 가장자리에 에너지 장벽을 형성해 고온의 플라즈마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가장자리의 압력이 임계치를 넘어가면 플라즈마 경계면 불안정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새로운 운전 방식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내 연구팀이 새로운 운전 방식인 FIRE를 개발해내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을 놀라게 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겁니다. 연구팀은 KSTAR의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플라즈마 가열 시 발생한 고소기온이란 높은 에너지의 입자들이 플라즈마 내부의 난류를 안정화시키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을 이용해 새로운 운전 방식을 개발해냈고 이를 새로운 운전 모드인 파이어 모드로 명명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파이어 모드는 H모드의 경계면 불안정 현상뿐만 아니라 플라스마 내에 불순물 축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H모드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이면서도 복잡한 운전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미래 핵융합 상용로의 플라즈마 운전 기술 확보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연 셈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 방식을 발견해내는 연이은 성과로 전 세계 과학계로부터 찬사를 받은 겁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ITER 및 핵융합 실증로 운전 기술 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이 상용화된다면 민간 분야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그간 학계에서는 이러한 것이 이론 수준의 아이디어만 있었지만 우리 연구팀이 이를 세계 최초로 실험을 통해 구현해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핵융합 기술이 상용화되면 에너지 분야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돼 앞으로 평생 써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때 나오는 열에너지로 기존의 핵분열 방식으로 만들어진 항공모함 엔진을 건너뛰고 미국의 도움과 다른 나라 승인 없이도 새로운 핵융합 항모 엔진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항공모함의 경우 핵분열 방식을 이용하는데 추후에 핵융합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핵분열보다 7배나 더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현재 KF-21 함재 기형 개발이 논의되면서 기존의 경항모 대신 중형 항공모함으로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 소식은 환호성이 나올 법합니다. 이번 기술이 상용화되면 안전성은 물론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로 에너지를 만드는 미래 에너지를 한국이 주도하게 된 사실이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들의 발전이 계속해서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게임 속에만 존재해 오던 전투체계를 구현해내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첨단 무인전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유령 전함을 공개한 건데 이는 드론 수십 대를 순식간에 발사해 중국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투력을 지니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해상전이 함대 중심의 전술 방식에서 무인 함정과 드론을 이용한 정밀 타격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 개발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함 격침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흑해, 연안의 러시아 함정을 무인 잠수정과 드론으로 공격해 함대 단위의 기동을 어렵게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미국도 무인 함정과 드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인데 특히나 최근 미국 유령 함대가 동북아시아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람을 태우지 않고
항해하는 무인 함정들로 구성된 미국 유령 함대 소속 함정 두 척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 요코스카 미 7함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군이 건조한 유령 함대 소속 세 척 가운데 두 척이 동북아로 온 것으로 함정은 중국을 겨냥한 훈련에 이어 한미 연합훈련에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유령 함정은 미 해군 중형 USV, 다시 말해서 무인 수상함 레인저로 쌍둥이 함정인 USV 마리너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2년 전 첨단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6을 시험 발사하는 등 탁월한 전투 능력을 입증했었습니다. 이번에는 8000km 넘는 태평양을 무인 자동운항 방식으로 횡단해 원거리 항해 능력을 뽐내며 중국을 긴장시키는데 크게 한몫했는데요. 무엇보다 레인저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무인 수상함이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무인 수상함은 원해로 나갈 때 군 위성을 기반으로 한 GPS를 사용하면서 자율운항이 가능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센서가 탑재돼 있어 가능한 일인데, 이번에 레인저는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미 해군 칼 빈슨 항모전단, 탄약 운반함 찰스트로 일본 자위대 함정들과 훈련하며 실전 능력도 키웠습니다. 특히 무인 수상함은 유인 수상 전투함에 즉각적으로 다양한 전투 능력을 제공하는데, 주변을 탐지하고 필요하면 공격은 물론 방어 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스마트한 다목적 전력이라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이번에 유령 함대가 7함대로 전개한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는데, 급증하는 중국 해군에 맞서려면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공세를 펼 수 있는 무인 함정이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레인저와 마리너는 대중국 훈련에 이어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견제에 효과적인 만큼 미 해군은 이번 7함대 전개 훈련 성과를 토대로 5년 뒤부터 대형 USV 건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우리 방산업계도 무인 함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으로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해 당시 전시회에 참석한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요. 실제로 당시 하나오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 폴란드 등 각국의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들이 하나오션 부스를 방문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관심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오션이 선보인 고스트 커맨더로 불리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우리 해군이 지향하는 미래 스마트 네이비 구현을 위해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고스트 커맨더는 다양한 형태의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함, 무인 잠수함 등을 탑재해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오션이 무인 첨단 함정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방산 솔루션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아무나 구현해낼 수 없는 하나오션의 방위 기술력, 미래 무인전을 이끌어갈 고스트 커맨더의 작전 시나리오가 공개돼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적에게 유령과 같은 존재로 인식될 정도로 소리소문 없이 작전을 짤 수 있어 고스트 커맨더라고도 지칭됩니다. 하나오션의 유령전함 고스트 커맨더 중 5000 통급함은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탑재한 움직이는 바다기지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무인 정찰기가 공중에서 적을 감시하는 동안 바다에서는 무인 함정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철통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들 무인기들을 고스트 커맨더에서 지휘하면서 적의 노출이 발견됐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회전익 무인 정찰기, 무인 수상정, 잠수정들이 영공과 영해, 수중에서 각각 통제함의 지시하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적이 발견되는 그 즉시 정찰대가 위성을 이용해 통제함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드론 대응용 UAV로 적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대응 시간을 멉니다. 적을 공격할 땐 공격용 무인 항공기를 출동시켜 적의 방어 태세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16000톤급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등장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고스트 커맨더는 다수의 무인기를 탑재하며 항공모함의 모습을 띠는 등 성능 면에서도 사이버 공격 대응까지 가능한 완전체 모습이 될 전망입니다. 작전에 돌입하면 무인 수상정의 출격을 시작으로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해저로 무인 항공기들은 하늘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고스트 커맨더는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으로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륙한 전투용, 정찰용 무인 항공기가 적진을 서둘러 파악하곤 함대 정보를 고스트 커맨더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통제함은 수집한 정보에 따라 전투 전략을 세우는 등 문인 측의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3차원으로 구현하고 최적의 무인 전력을 짭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은 보다 더 전략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중에서는 다목적 무인 수상정이 기뢰를 설치해 어뢰를 이용해 적의 잠수정을 침몰시키고, 공중에서는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이 적을 향해 정확히 미사일을 쏩니다. 반면에 적 무인기가 공격해와도 고스트 커맨더의 레이저포 방어에 무력하게 적이 초토화됐습니다. 뒤이어 강제착함 장치로 무인기가 제일 먼저 돌아오고 무인 수상함, 잠수정이 뒤따르면 작전은 끝이 납니다. 아울러 하나오션의 미래 잠수함 수중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수직 발사관으로 무인 항공기를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바다에서 출발하고 임무를 끝낸 잠수정들이 하나둘씩 돌아옵니다. 이들은 함내에서 무선 충전한 뒤 곧바로 다음 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칩니다. 작년에 해군에서 전역한 뒤 현재 하나오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승균 전 잠수함 사령부 사령관은 유령함대는 무인 함정,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를 통해 승조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투력을 높이는 해상 무기 체계라며 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무인 전투 체계를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령관은 전 세계적으로 해군력 건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확보라며 자동화와 무인화를 통해 인력 감축과 승조원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술력이 담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지난 6월 열린 MADEX 2023에서 공개되면서 우리 해군이 추진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네이비시 고스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MADEX 2023에서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 전력 모형도 대거 출품되면서 더욱더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번에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모형을 각각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영화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가 최대 8기의 소형 공격기를 탑재하고 다니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도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등을 탑재하고 다니다 이를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탑재 가능한 전력은 수직 이착륙형 드론 7대, 수상정, 잠수정 10대, 헬기형 항공기 1기 등으로 이번 전시장에 설치된 건 5,000톤급을 축소한 모형입니다. 반면에 하나오션은 고스트 커맨더라는 이름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3종 소개했는데 모두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운용하며 해상 수중 공중에서 정찰과 전투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시장에 설치된 모형은 16,000톤급으로 HD 현대중공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구성보다 컸습니다. 대형 고정익 드론 6기를 위한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과 강제착함 장치를 갖춘 대형 활주로 1개, 나머지 활주로 3개를 탑재해 흡사 항공모함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나머지 2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공격 용정 차량 무인 잠수정과 수직 발사관을 활용한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형 중소형 드론 및 정찰용 함정을 탑재하는 5,000톤급 수상함형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LIGNX1은 실물 크기의 무인 수상정 해검2를 전시했는데 해검2는 미래전에 데뷔한 해상 무인화 플랫폼인 해검 시리즈 중 하나로 임무에 맞게 다양한 장비를 선택해 탑재할 투적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LIGNX1은 기존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해검2의 절반 크기로 만든 무인 수상정 해검5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MADEX를 계기로 부산 해군 작전기지 앞바다에서 유무인 함정과 무인 항공기를 대거 동원해 네이비시 고스트라는 작전명으로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상륙작전을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급증하는 중국 해군을 비롯해 주변국의 위협을 저지하는 유령함대가 한국에서도 등장할 일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산 전투기 KF-21의 공중급유 시험이 성공하자 미국에서 극찬이 나오고 중국에서는 부러움과 동시에 우려 섞인 경계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KF-21을 도입하려 하는 국가들에서는 탄성이 나오면서 중요한 결정을 빗구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개발에 성공하고 있는 KF-21은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람의 전투기 CJ-5호기가 지난 19일 KC-330 다목적 공중급 유수송기로부터 주유받는 첫 시험 성공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단 한 번 만에 공중급유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인데 이것은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KF-21은 1회 공중급유로 50% 이상 작전 반경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전 반경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적진에 투하할 폭탄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과 태국이 미국의 F-16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 거의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가격을 부르고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마찰로 인해 급히 전력을 보강해야 하기에 대당 740억 정도를 하는 그리펜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게 한국이 대당 1000억 정도의 KF-21 납품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이 지금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사브는 그리펜이 안 팔리자 4.5세대로 개량해서 가격이 무려 2천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필리핀에게는 중고 그리펜을 개량해서 저렴한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태국에게 1000억 정도의 KF-21을 판매하고 수출이 늘어나면 800억까지 대당 가격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자 필리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땡처리하는 그리펜보다는 당초 도입을 검토했었던 한국산 전투기 KF-21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그리펜을 싸게 도입하고 앞으로 KF-21을 추가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지난 2022년 KF-21 보람의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2026년 생산 후 2027만 2029년에 KF-21 보람의 인도를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중국은 한국에게 필리핀의 전투기들 수출하지 말라고 어이없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일촉즉발의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 좌초된 필리핀 난파선 시에라 마드레함이 미중 군사 갈등의 새 화약고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이 사실상의 해상 기지로 운영하고 있는 이 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필리핀과의 상호방 위조약을 맺은 미국이 이 사안에 개입할 뜻을 분명히 하며 중국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해당 선박을 공격하면 필리핀 영토와 군대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미국은 방어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이 시에라 마드레함을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일부러 좌초시킨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섭을 설치하며 영토 확장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필리핀 연안에서 160km가량 떨어진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포함한 스플래들리 군도는 UN 해양법에 따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지만 중국은 이곳을 포함해 남중국해 전체의 90%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미국의 힘에 의지하고 있지만 스스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에게 가장 밀리는 것 중 하나가 제공권인데 만약 한국의 KF-21을 빠르게 도입한다면 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군과도 무장 충돌을 벌이고 있어 전투기 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리핀과 중국 베이징과의 거리는 3000km가 넘는데 KF-21의 작전 반경은 2900km로 큰 위협이 될 수 없지만 이번 공중급유 시험에 성공하면서 1회 공중급유를 하면 KF-21은 4700km까지 작전이 가능해져 중국 전역을 상대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KF-21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로 동북아 최강 전투기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ESA 레이더의 성능은 중국이나 러시아제를 압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KF-21을 필리핀이 도입한다면 미국만 없으면 필리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중국의 생각을 완전히 바뀌어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이 최초로 개발에 실전 배치했다는 스텔스 전투기 J-20은 작전 반경이 1500km 정도인데 아직 공중급유 테스트를 하지 못했다며 중국인들은 한국산 전투기 KF-21이 개발되자마자 공중급유까지 성공한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중국은 J-20 말고 수출용 스텔스 전투기 FC-31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 1월 파키스탄은 FC-31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큰 국가는 파키스탄, 이란, UAE가 꼽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5세대 스텔스기 FC-31과 KF-21이 경쟁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중동 방위전 시위에서 KF-21과 FC-31이 같은 무대에 여러 차례 출전해 각자의 기술력을 선보인 바 있다고 했습니다. KF-21은 4.5세대이고 FC-31은 5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후속 기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은 훈수를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대량 생산하겠다는 한국의 발표에 중국은 놀란 분위기입니다. 또한 한국은 블록 1, 2, 3까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았고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FC-31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중국을 믿는 국기는 단 국가도 없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은 KF-21의 양산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5세대 전투기로 만들어 국제시장에서 자리매김을 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구자 주포와 레드백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는 호주도 이번 KF-21의 공중급유 시험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호주는 지금 KF-21의 발전 속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군사매체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는 지난 3월 KF-21이 공중급 유테스트에 성공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KAI는 2022년 7월 KF-21 시제기의 첫 비행 이후 KF-21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또한 6개의 프로토타입 기체가 4년간의 테스트를 거쳐 이 200회 비행 후 2026년 종료될 예정인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을 거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은 수출용으로도 제한될 예정인데 필리핀과 폴란드 가이 유형 구입에 관심을 표명했고 KAI는 구형 로키드 마틴 F-16을 대체하기 위해 태국에 KF-21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에게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러브콜이 오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21을 공동 개발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자신들이 조립 생산해서 수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최근에는 개발 완료 후 8년 후에 내겠다는 요청까지 해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최근 인니 군사매체 조나자카르타에서는 KF-21에 대한 칭찬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데 지난 4일에는 인도네시아 내 부패 사건으로 인도네시아가 거액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이 돈으로 KF-21 보람의 구매 건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사지만 이전과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 공군 F-16 전투기 중 한 대가 브레이크 고장을 당했는데 수리 비용이 무려 21억이 넘게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서방의 전투기를 샀을 때 이렇게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분담금을 냈더라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하는 것을 비롯해 이렇게 큰 유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런 복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이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들에게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KF-21을 크게 극찬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중국인들은 이 글을 한국인이 쓴 게 아니냐며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아시아 항공산업의 빛나는 진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뛰어난 성능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5세대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독수리는 한국 군수산업의 자랑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탄생은 본질적으로 한국이 추종자에서 지도자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신형 전투기의 배치는 한국 공군의 전투 능력과 전략적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KF-21은 한국 공군의 주력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